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석을 할 건데, 사실 뭐 모든 지문들 다 그렇지만 다 어려운 건 이런 계산 문제야. 그치? 여기서는 여기 뭐 4번 문제 정도? 3번이나 4번 문제 정도? 하지만 지금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하나하나 다 좀 해석을 하면서 넘어갈 거야. 짚으면서. 본인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을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했냐라면서 같이 좀 해석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나도 국어를 못할 때,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문제가 안 풀리는 걸 떠나서 문제는 맞추는데, 심지어 맞추겠네. 근데 찝찝함이 있단 말이야. 찝찝함.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문제의 난이도를 내가 다시 풀었을 때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는가라는 거지. 그런 확신은 못 들 거야. 그치? 그건 왜 그러냐면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 지문 자체가 완벽히 내 거가 아닌 경우에 그래요. 그치? 근데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넘어간다? 그것도 불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과 약간의 뭐 좀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해석이 좀 약간 뭐좀 뭉그러뜨리면서 넘어가는 뭐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해. 시험장에서. 왜? 시험장에서도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하면 걔가 미친놈이야. 실전에선 그럴 수 없지. 하지만 연습을 할 때는 계속 이 비율을 높여줘야 돼. 그리고 꼭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다 전부 다 마스터해가지고 시험장에서도 그 시간에 다 해서 뭐 1등들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건 있잖아. 시험장 가면 알아서 해요. 그때 완전 초집중 상태일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얘를 높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을 읽는 데 걸린 시간보다 뒤에 복귀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한번 지금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대충대충 넘겼던 문장들을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 백날 첫날 독해력이 필요하다 뭐하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책을 읽었니 뭐니, 나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었으니 이미 늦었니, 그런 생각 하나도 필요 없어. 뭐 신문을 내 진짜 내가 학생 때 막 신문을 읽어야 된다. 고3이 뭐 신문을 읽고 있어? 수험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 없이 그냥 지금부터 나오는 지문들을 구석구석 해석하면 돼. 그럼 독해력이 올라가고 그럼 찝찝함이 많이 사라질 거야. 알지? 그래서 한번 보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하면 조약 이렇게 해놓고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이어도 처음 만난 지문이어도 딱 봐도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을 찝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밑줄 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다. 조약에 대한 설명을 했고,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나오고 있네. 이렇게 딱 보자마자 뭐야? 번호 매겨서 조약, 국제관습법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첫 지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별로 필요 없을 이제 파트라고 쳐도 반드시 해석을 하고 가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 첫 파트를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건 진짜 천지 차이거든. 그러니까 첫 질문 내가 처음 보자마자 해석 이거 안 된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 지문 다 맞을 리가 없어, 사실. 다 맞는다면 거의 찍어서 맞은 거겠지. 그래서 첫 질문은 반드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력을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상관없다.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라고 했지. 나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항상 예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야. 아, 조약? 조약? 강화도 조약. 이런 거 떠올리는 거지. 강화도 조약이 조선이 일본한테 이제 두드려 맞고 맺은 조약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 조약에서 조선이 뭐 쌀을 주기로 했어. 아니 돈을 좀 주기로 했어. 뭐 만냥을 일본한테. 근데 안 줬어. 그럼 그 일본이 어떻게 할까? 아, 안 줬네? 그럼 뭐, 아, 요즘 경제가 힘든데 안 줄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나? 아니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잖아. 그리고 강화도 조약 하면서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첫째, 둘째 하면서 막 이제 문서로 명시를 해놓잖아. 거기다 사인하고.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조약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딱 어디 적어 놓은 게 있다라는 거고 안 지킬 시 처벌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지킨다라는 거고 국제관습법은 그런 거 없다 이거야. 뭐 텍스트화 된 것도 없고 안 지킨다고 뭐 처벌 받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통 국제관습법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관습법이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반말했다고 어디 우리가 법정에 끌려가서 막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치? 하지만 인간이라면 보통 지키잖아. 그런 걸 보고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잘 나와. 이 국어 지문에서. 알았어? 꼭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관습이란 말 자체는 항상 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지키는 것들. 그래서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자꾸 이런 예시들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이해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냥 얘들아 밑줄만 친다고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밑줄 쳤다고 니들 뇌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항상 우리 뇌를 마치 내 뇌가 있고 내 머리 안에 뇌가 달려 있지만 사실 이거 다른 사람으로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국어 지문을 읽을 때는 뇌가 밖에 있고 내가 나의 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알기 쉽게 줘야 돼. 알기 쉽게 넘겨줘야 돼. 알았어? 그래야지. 그게 보통 예시야. 예시를 들기. 그럼 뇌가 잘 알아들어. 이게 굉장히 큰 팁이야. 알겠지? 항상 예시를 들고. 쉬운 숫자, 쉬운 말로. 알지? 그래서 방금 진짜 큰 팁이거든? 내 뇌를 마치 다른 개체로 본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이다. 그래서 처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지문 끝까지 별로 이제 정확하게 뭐 조약, 국제관습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국제기구의 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결정이라고. 그래서 경제국제기구의 결정.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규범이야, 규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거지. 관습법도 근데 처벌이 있을라나? 잘 모르겠다. 그래도 법이니까. 또 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선 뭐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경제국제기구 결정은 진짜 그냥 그 여기서 나오는 뭐 바젤위원회가 진짜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야. 바젤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야 우리 BIS 비율 8% 이상 하자 우리끼리. 웃긴 게 뭐냐? 그 바젤위원회가 아닌 그냥 전혀 관련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 소속돼 있는 비소속 기구들 혹은 은행들도 이걸 지킨다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야.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된다. 이거 웃기지 않냐라는 거지. 일종의 규범적 성격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뒤에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우에 되돌아보게 한다. 이거를 해석을
결과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문제 안 되지만 이렇게 근데 이걸 해석 안 하고 넘어가면 하나를 버려놓은 여기서 찝찝한 생기잖아. 이거를 한번 지문을 끝나고 고민을 해봤냐 이거지. 이러면서 독해력이 올라가는 건데, 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떤 국제법이 있어. 국제법이든 법이든 그냥 법이라는 건 왜 있어? 이게 사람들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안 지키고 개무시하면 의미가 없어. 그럼 그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보통은 처벌이지. 강한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기 싫어서 지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어? 이 촉법, 이 새끼들, 아니,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패든지 뭐 하든지 해도 자기들이 벌을 약하게 받든 안 받든지, 그거 믿고, 어? 막 헛짓거리 하잖아. 근데 꼭 멍청한 애들이 자기가 촉법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촉법 이유는 아닌데 걸린 애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왜 법을 안 지키고,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개기지. 쌤들한테. 왜 개겨? 내가 쌤한테 개겨도 나를 못 때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겨요. 라떼는 그러지 못했지. 예를 들어서 숙제도 마찬가지. 아, 그래, 숙제로 하자, 숙제. 학원에서는 보통 숙제를 내주는데, 난 야구 빠따로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숙제를 해갔지. 물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았어요. 나중에 하니까 귀찮더라고. 맞는 것도 좀 익숙해져서. 근데, 이게 막 숙제 안 해오면은 막 거꾸로 매다는 거야. 그 천장에다가 매달고 막 물고문 시켜. 그럼 해갈 거 아니야, 진짜. 살고 싶어서. 그래, 강한 처벌이 높은 법효율을 이끌어낸다. 라는 게 보통 기본적인 이제 경향 아니면 당연한 생각들인데, 그거와 좀 다르게 된다라는 거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물고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게 맞냐 이거야.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하는 게. 아, 왜 물고문을 그냥 목을 썰어버리지? 그래서 꼭 강한 처벌이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하는 거네. 그리고 강한 처벌한다고 그럼 또 다 지키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살인을 하면 징역을 세게 맞도 솔직히 좀 약하긴 하죠.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은 그럼 절대 살인이 일어나지 않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강한 처벌이 꼭 높은 법 집행률과를 이끌어내는가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나오지. 어떻게 얘네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도 높은 집행률을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예시를 들면 봐봐. 너네들로 예시를 해줄게. 여기 우리 앱 등이 안에 그 아이폰 유저들이 있어. 아니면 뭐 아이패드. 우리는 아이폰만 써. 옛날에 이제 라떼는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이 패딩, 노스페이스 꼭 입어야 돼. 나는 근데 진짜 이런 게 무관심해가지고 솔직히 남중남고는 이런 거 좀 없었어. 그래서 진짜 무관심해서 난 패딩 같은 거 잘 안 입었거든. 근데 이제 막 심했지 다른 학교들 보면. 요즘은 아이폰 가지고 그런다면 뭐 갤럭시 쓰고 있으면 안 껴주잖아. 그게 이런 거지.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갤럭시 너 사용 뭐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A 입장에서 이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얘네가 완전 인싸야. 근데 아이폰을 쓰네? 막 아이폰 안 쓰면은 막 껴주지도 않아. 뭐 아이폰만 쓸 수 있는 뭐 그게 있다면. 아, 뭐 자기들 뭐 에어드랍으로 노는 거야. 드립치면서. 그럼 뭐다? 얘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아이폰을 살 거다라는 거지. 다음 핸드폰.
지금 그거랑 똑같아. BIS 비율을 8%로 하자고 바젤위원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했는데 이 비회원 국가들이 왜 지키냐? 은행은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맡기고 그리고 신뢰라는 거 하나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얘네가 뭐 하는 게 있어? 그냥 남의 돈 받아가지고 어? 굴리는 건데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건데 이 비율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주잖아. 돈을 예금을 안 하잖아. 그니까 지킨다라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안 지켰어. 내가 BIS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맡긴다면 내가 아이폰을 사지 않아도 나와 놀아준다면 그러면 안 했을 텐데 네. 그 사이에 껴 들어가고 싶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제 지켰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지문이구나 라는 거고 좀 대입치면서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뒤에는 좀 빨리 할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한 것처럼 이제 앞에 막 이렇게 워낙 딱딱하잖아 글들이. 아니 공부가 재미없잖아. 너네도 이렇게 막 재밌는 예시 들면서 해. 그럼 공부가 재밌다니까. 미안. 어쨌든 그래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자. 그래서 뭐 그러면서 구속력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구속되잖아. 이제 말하지 않아도 구속이 된다 라는 거고 BIS 비율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나왔지. BIS 비율이란 뭐냐? 여기서부터 집중하면서 보여야 되는데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우리 건전해, 우리 튼튼해요 라는 거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뭐 도입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 수치 말고 이 자체가 뭐냐면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게 그 루나코인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줄게. 루나코인. 우리 엄마도 사기당해가지고 우리 옆집 아줌마 딸이 여기 회사 다녔거든. 그래서 막 루나코인 막 대단하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희대의 사기 극이었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됐다라고 나는 그때 들으면서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자꾸 물어봤던 게 그거야. 이 루나코인이 주장했던 거야. 주장. 우리한테 돈을 이제 코인으로 사가지고 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면 뭐 매달이었나 매년이었나 뭐 50%로 주겠다 이거야. 150만 원. 이게 미친 거지. 왜? 은행 이자는 3만 원이거든. 100만 원을 주면 1년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돈을 줬어.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막 그 코인이 보통 모르니까 뭐 코인의 기술을 통해서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의문이었던 그거야. 아니 그러면 50만 원이 그럼 50만 원을 얘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판다던가 아니면 뭐 쌀을 지어서 판다던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냐 이거지. 그런 캐시가 나오는 이제 어? 나오는 그게 있냐라고 이제 자꾸 물어봤었는데 그런 건 없대. 야 그럼 사기지. 왜? 이 50만 원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다단계거든. 이 50만 원 이자는 예를 들어서 막 회원들이 있을 때 처음에 들어온 회원들은 한테는 보통 이 50만 원 챙겨줘.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야 진짜로 50만 원 주네? 그리고 막 온단 말이야. 소문을 듣고. 근데 알고 보면 그 5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렇게 자기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돈이 아니라 뒤에 들어오는 이 호구들의 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야. 그치? 사실 은행도 그런 거거든. 은행이 진짜 보통 생산적인 활동을 잘 안 하는, 은행이 뭐 쌀 만들어서 파니? 농협 말고. 은행이 이제 돈을 버는 건 보통 막 이제 뭐 잡다하게,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 그럼 그 이자 어디서 나오냐고. 사람들한테 받은 예금으로 딴 데 투자를 하거나 사채는 아니지만 뭐 이제 돈 빌려줘서 그거로 나오는 돈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지. 이것도 솔직히 은행도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바젤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니네들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서 100억 원 중에서 니들이 이제 굴리는 100억 원 중에서 최소한 8억은 니들 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지.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니들이 가진 돈으로 메꿀 수 있,
않겠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8% 정도. 그러니까 BIS, 그러니까 바젤위원회가 생각했던 이제 은행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돈이 8%라는 얘기예요. 100억을 굴린다면 8억 원은 자기 돈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모든 게 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진짜 자기 돈, 내 돈, 현금. 이거보다 이거는 진짜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이제 다 보면은 이게 다 대출이나 이런 거거든. 남의 돈 끌어서 땡겨 쓰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야 다. 그래서 경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지? 그래서 뭐 그런 일.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 어려운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 그런 거다. 그래서 8%는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야. 이게 내가 굴리는 돈이야. 내가 굴리는 돈 중에서 자기 자본이 8%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엄격하게는 내가 굴리는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 그래서 자기 자본 이렇게 적어. 기본 플러스 보완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 이 세 개의 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은 솔직히 이거 읽자마자 막 이해하면서 하기는 힘들지. 읽을 때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자주 나와. 보통 확률을 곱해서 하는 건 진짜 자주 나오거든. 앞으로 어떤 비율을 곱하는 거. 이걸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 나오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보유 자산에 곱하기 그냥 퍼센트를 곱한다라는 거야. 비율을 곱한다. 내 위험 가중치라고 했지. 위험 퍼센트라고 할게. 퍼센트로 곱하는 거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신용 위험에 따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라고 했어.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국채 0%, 회사채 100%는 뭔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을 텐데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국채가 100억이 있고 회사채가 100억이 있어. 그러면 그냥 이런 0% 100% 이거 말고 그냥 이 자체로 이게 다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이 16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젤위원회에서는 네가 국채 100억과 회사채 100억 총 200억이 있으면 그 중에 16억 정도는 최소한 네가 확보하고 있어야 너는 안전한 은행.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해도 돼.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위험 가중자산으로 그러면은 근데 국채 100억이 이게 빵억이 되고 여기서 100억이 된단 말이야? 회사채는? 요 퍼센트를 가져가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네가 실제로 국채를 100억을 있지만 너는 자기 자본을 8억만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쉽지.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국채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야. 이거 위험이 없어. 왜? 그러니까 얘 때문에 네가 돈을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라는 거지. 왜? 국채는 보통 나라니까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회사는 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처음에는 국채를 빵억이라고 했구나라는 거야. 근데 뒤에 보면 국채도 이제 신용도를 부과하기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나라도 개판인 나라들이 많아서 부도를 막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국채에다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뒤어서도 하지만 얘 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아, 뭐 이 얘기는 이렇게 설명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다는 건 퍼센트가 낮다라는 거지. 곱하는 퍼센트가 낮다. 뭐 이렇게도 뭐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험 가중자산 두 개로 나뉘지. 신용 위험이 결정하는 것과 시장 위험. 원래는 신용 위험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 위험도 따져야 된다 해서 시장 위험의 합으로 따로 이제 합쳐서 산출했다라는 거지. 근데 시장 위험은 신용과 달리 신용은 딱 0% 100% 정해놨잖아. 근데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했지.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오케이, 여기까지가 1이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더라도 15분 안에 풀어야 돼. 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읽고 푸는 거는, 야, 그게 푸는 거는 찍는 거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속독이란 건 없어. 그치? 그건 그냥 찍는 거야. 점치는 거랑 뭐가 달라. 그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뭐 문제가 발생했다. 보통 이렇죠. 그래서 수정을 했다라는 거지. 업그레이드 했나 보지.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 자산 위험 두 개로 했는데, 시장 위험 두 개로 했는데, 신용 위험도 좀 나눴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채 이거 0%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용 위험을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채도 0에서부터 150%, 회사채도 회사채는 20에서 150%라는 거야. 이 숫자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딱 감이 와야 돼. 아, 국채는 그래. 미국 같은 데는 0%겠지. 아, 이렇게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 회사는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20%의 위험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지. 그치? 아, 그래서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서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게 표준 모형인데 내부 모형을 쓸 수 있다. 시장 위험처럼.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실제란 말이 중요해. 실제 100억. 근데 계산할 때는 20억이라고 뭐 딱 짚고 넘어가면서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도 이벤트가 조금 모호했는데,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8%야. 근데 꼭 8%가 아니라, 야, 너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는 야, 한 9% 아니면 10%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원래 16억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 너는 한 20억은 챙겨놔. 너 좀 불안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보완했다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분자에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가 빠졌다는 거지.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맞추기가 쉬워진 거야? 까다로워진 거야? 까다로워진 거야. 이 두 개만으로 16억을 맞춰야 되는 거다. 아까 자꾸 그 예시로 200억이 기준으로. 그래서 까다로워진 거다라고 인식하면서 넘어가. 아, 까다로워졌네? 그리고 더 까다로워졌지. 기본 자본. 진짜 완전 내 현금. 진짜 막 완전 남 그거 말고 내 지갑에 있는 이 돈이 6%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합쳐서 8%니까 1% 뭐 7% 이래도 되는데 이제는 진짜 그 8% 중에서도 얘가 무조건 2%예요. 6%여야 된다. 그리고 뒤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얘가 최소 2%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야. 뒤에는 사실 좀 쉽지. 그래서 바젤 협약은 뭐 제도하고 있다 뭐 해가지고 쭉 나왔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전부터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 이 멘트 있다가 선제에 대한 근거가 되어 현행 법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지. 법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법까지 이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름으로써 왜 따르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은행은 신뢰 하나로 이제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은행 보면 믿을 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횡령하는 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뒤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쭉 없고 도입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직접 구성력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도 100개 넘는 국가가 뭐 하고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지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킨다라는 거고 하지만 조약이나 관습법은 딱딱한 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 응용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안대락률이 훨씬 높죠. 왜? 생각해봐. 딱딱하게 안 해도 지키는데 알아서 잘 지키는데 굳이 뭐 딱딱하게 하겠어? 나는 그래서 1번 보자. 특정한 국제법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 특정한 국제법 기준이 뭐야? BIS라는 얘기지. BIS 비율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여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겠다. 1번이 맞는데 내 말이 1번 확실히 맞거든? 그렇다고 수능장에서 너네가 과연 2, 3, 4, 5를 지켜 넘어갈 수 있겠냐고 그게 맞냐고 아니지. 알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해서 맞추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쌓여. 알지?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신기술. 이렇게 보자. 그리고 이제 2번. 위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이런 걸 이제 잘 맞춰야 지문을 다 이해한 거지. 깔끔하게 맞아요. 조약은 체결할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선 창출이란 말을 했지만 맞는 얘기지. 2번.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수정하고 까다로워진다. 라는 거지. 2번. 딱딱한 법에서는 제재보다는 신뢰 아니죠. 신뢰보단 제재지. 그치?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불이익이 없다라고 했어.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 미쳤지. 뭔 소리야? 있죠. 그러니까 처벌이 없는 거지. 불이익은 있잖아. 발을 못 들인다. 라는 불이익이 은행이 무서워서 BIS 비율을 지키게 한다. 라는 거지. 다시 찍을 뻔했어. 5번. 새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을 이제 대조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이제 어, 어, 우리나라 이거를 이렇게 잘 지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잘
대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3번. 자, 근거 다 찾아야 돼.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낮아질 경우 이게 참 중요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수, 수학 문제 중에서 분수란 말이야. 이런 거 이제 위주로 할 텐데 다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찍는 게 아니라 BIS는 위험 자산 분의 자기 자본. 이제 100은 빼고. 근데 이게 분모잖아, 분모. 분모분의 분자야. 자, 그럼 위험 자산을 한번 보자. 위험 자산은 회사채 플러스 국채야. 근데 어차피 국채 신경 안 쓰니까 회사채만 넣고 보자.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져. 그러면 위험이 증가하니까 내가 회사채 곱하는 이 비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회사채 자체는 고정이어도 실제 회사채는 고정이어도 이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전체는 낮아져. 하지만 이건 언제부터야? 바젤 2 협약부터지. 바젤 1 협약에서는, 그러니까 틀린 포인트가 두 개라고. 여기 이게 바젤 2면은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맞을 수도. 그리고 2 비율을 맞고, 그리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틀린 거야? 얘를 이제 여기를 고치지 않고 뒤에를 고치게 하려면 신용도가 낮아져도 이거는 고정이다라는 거지. 그치? 왜? 100% 고정이잖아. 그래서 신용도가 낮아져도 신용도와 관계없이 이제 이 분모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2번. 바젤2 협약에 따르면 각국 은행들이 준수해야 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은 동일하다. 솔직히 나는 이거를 처음에 애매한 거는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제 답을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애매한 거는 딱 제끼고 넘어가서. 근데 이제 근거를 보면 나중에 이제 근거를 찾아왔는데 규제 비율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더 낮추진 않더라도 더 높일 수는 있다라는 거지. 어떤 은행에 대해서는. 그치?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어떤 은행은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요구받는 비율이. 세 번째, 바젤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한 뒤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항상 높아진다. 보통 항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래? 1 협약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방금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야. 1 협약이었으면 국채가 회사채로 넘어가면 분모가 무조건 커져. 그러니까 BIS는 내려간다니까? 왜 더 헷갈리겠나?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항상도 틀렸는데 높아진다도 틀렸다고. 낮아질 확률이 있는 거지 높아지게 할 수도 있죠. 높아지는 경우가 뭐야? 높아진다는 건 분모가 작아진다는 거야. 이 경우는 국채가 예를 들어서 100%였는데 회사채가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국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분하고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 같은 회사채. 일론 머스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테슬라는 솔직히 망할 것 같고 좀 튼튼한데 뭐 있냐? 뭐 애플로 할까? 애플 같은 걸 사면 누가 더 안전하다고 보냐고. 당연히 애플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분모가 작아지니까 BIS는 높아질 수 있지.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보통 이렇지 않고
국채가 더 낮고 회사채가 높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야? 미국에 투자하던 거를, 미국 국채를 이상한 회사에다가 한 거야. 그럼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틀렸다. 어쨌든 틀렸다 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맞지. 좀 재미없긴 한데 4번은 2에서 바뀌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원의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이미 원에서부터 개인 이제 은행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2에서는 신용 위험 또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했고, 그게 내부 모형이다 라고 했죠. 디테일까지 다 알면서 넘어가야 되고, 3에 따르면 보안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지 라고 했어.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아. 왜? 뭐야, 8%는 합쳐서 8이야. 합쳐서 8 이상이야. 근데 얘가 6 이상이야. 그러면은 이상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 틀린 건데, 그냥 근데 이제 이 문과적 사고로는 마치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들라고. 그럼 기본이 7이면 보안이 1이어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기본이 최소 6이 아니라 최대 6이었으면 보안이 최소 2, 뭐 이랬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보는 거 아니야. 항상 의심하고 이제 예시를 들면 아닌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하이라이트 4번. 4번. 갑은행이 어제 말을 발표한 자기자본 및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갑은행은 국채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표준모형에 따라 비율을 산출했다. 표준모형이 뭐였어?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렇게 퍼센트를 이제 부과한다는 거였는데,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였다. 이걸 이제 빨리 이해하고 넘어왔어야지. 그 이하는 그 원동력 뭐였어? 실제와 계산된 라는 거야.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계산된 위험 가중 자산이 300억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 100억이라고 쓰는 순간 이 표는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렇다라는.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비율을 상회하겠다. 그럼 뭐야? 계산을 하란 얘기야. 이거 이해 못하면 1번부터 못 풀어. 자, 신용 플러스 신용자산 플러스 시장자산이야. 알았어? 그 분모가 뭐야? 300, 300, 400을 다 더한 6천억이야, 천억. 천억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투기 때문에, 바젤 투기 때문에 이거 단기 후순위 채무까지 다 더하는 거지? 그럼 110억이야. 거기다 100을 곱하면 11%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야죠. 2번.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00억인데 지금 300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회사채를 계산하면 120억으로 계산된단 말이야.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도 되지만 실제 계산 안 해도 딱 보자마자 뭐야,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커지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커지겠군. 실제로 계산해봐도 그래요. 그럼 얘가 120억이 된단 말이야. 120억. 2번에서는. 그럼 820분의 110억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어려운데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계산 잘 안 되게. 근데 어쨌든 11보단 커지지. 그치? 계산해보면 뭐 한
10%? 10%? 모르겠다. 아니, 커지니까 더 커져야지. 13%?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딱 재밌지 않아, 이런 계산? 방금 딱 이렇게 깔끔하게 탁 풀어내면. 3번.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 규모보다 그러니까 봐봐. 실제라고 얘기 나오잖아.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낮았겠고. 자, 뭐,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은 실제 곱하기 가중치라고 해보자. 쉽게 해서 이건 계산라고 치면 지금 둘이 똑같단 말이야. 300, 300으로. 300, 300. 똑같아. 계산 후에. 근데 실제가 국채가 더 컸다면, 그러니까 지금 국채와 회사채가 같지. 좌변은 똑같아, 둘이. 근데 국채가 더 커. 가중치는 당연히 회사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중치는 회사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맞는 얘기. 아주 약간의 부등식과 뭐 등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방정식. 4번. 바젤 1 협약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되죠. 왜? 실제가 600억이니까 그대로 100%니까 600에 그대로 그래서 600억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 보면 그래 빡센 거 알아. 근데 다시 곱씹으면서 보면은 이게 못할 정도 아니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처음 볼 때도 바로 딱 이런 거를 깔끔하게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찝어내는, 알지?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정확히 해야 돼. 5번. 위험가중 자산의 보완자본 10%를 증액한다면 3에서는 충족할 수 있겠군. 틀렸지. 왜? 1000억이야. 3에서는 얘를 빼기 때문에 현재 1000억분의 70억이어서 7%밖에 안 돼. 그럼 10억을 추가하면 8% 되니까 80억 되니까 8%될 것 같지만 그래도 조건이 안 되지. 왜? 기본 자본이 60억인.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기본이 60억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보완 자본을 아무리 100억, 1000억을 한다 해도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을 10% 증액했으면 가능했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5번. 솔직히 틀렸어요.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방금까지 맞은 줄 알았는데 틀렸네. 왜?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 틀렸지. 그치? 자, 이렇게 한눈에 봐야 쉽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오히려 이거 많이 틀렸겠다. 5번. 막 4번에 집중한다고. 5번 보면 쉽네 이러고 이제. 자, 그러니까 5번 같은 게 참 잘 낸 거지. 말랑말랑한 법에 약간 영어 해석 같은 거야. 영어 해석할 때 요 뭐 키워드에 바로 그걸 보려면 이렇게 근거 같은 거 찾을 때 바로 전에 있는 문장을 보거든.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했어. 근데 4번을 보면 얘는 이제 딱 봐도 아닌 것, 1, 2, 3까지는 아닌 것 이제 보이는데 4번을 봤을 때 강제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에 포커스가 딱 맞춰가지고 강제성이 없는데도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근데 회원의 국가가라고 했지. 회원의 국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회원이 아닌 애들, 회원이 아닌 국가에서까지 이것을 발생하도록 한다. 를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이 좀 더 맞는 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기억의 사례로 옳은 것은 5번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번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어서가
틀린 말이어서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5번이 기억에 맞는 얘기라서 그런 거야.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1, 2, 3번은 1번도 맞는 얘기인데 기억이 아닌 거고 2번은 글쎄 맞는 얘기인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아재 기획 준수안을 요청한다. 준수안으로 안 하잖아. 알아서 하니까. 그냥 틀렸고 3번 준수 의무가 있는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안 지키는 나라 거의 없죠. 안 지키면 뭐 소문나서 망하겠지. 어쨌든 4번으로 찍은 경우 많을 텐데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 배웠어. 아 역시 제대로 읽어야 돼. 근거를 반성했습니다. 다음 지문에선 발전된 모습으로 풀 수 있겠지. 6번 그래서 A 고려하도록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맞는 얘기지? 이건 약간 단어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 B 규제비를 초과하도록 8%를 넘도록 오케이. C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이건 아니지. 그냥 그 이상으로 아예 그냥 시장 자체, 그냥 은행 자체가 그냥 국제 금융시장에 못한다라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4번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오케이. 5번 죄악이나 구조부 될지 이렇게 한 질문 했어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아마 다음 질문 채권인 것 같은데 절대 이렇게 안 할 거고 금방금방 할 거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네가 지문을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할 때 이 정도로 자세하게 봐야 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다? 얘들아 수능 끝나고 이 짓거리 하면 안 돼. 얘들아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수능장에서도 수능 시험 끝나고 자세하게 이렇게 볼래? 아니지. 궁극적인 이유는 시험 때는 그 시험 그 순간에 지문을 보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수술수술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제발 양치기 하지 말고 한 지문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이제 꼼꼼하게 항상 자나깨나 복귀야 복귀. 여기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더 이상 복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는 거다 하고 또 강조하면서 첫 번째 질문 마칠게요.